오늘 주제 발표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기 제목이 흔히 말하는 오늘 가장 메인 주제인 친환경 선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이라는 그런 좀 전망까지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친환경 선박이라는 주제는 저희들이 그 지구의 그 환경 문제와 연계돼서 우리 조선해양산업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내세우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이뤄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 2010년 정도죠. 2010년 이전부터 이 친환경 선박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어찌 보면 저희 그 조선 해운업계에 가장 무겁고 그리고 중요한 주제로 다가왔었고, 이거에 대해서 시급성을 일찍이 정부도 인식하고 그다음에 우리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공학적 지식, 기술적 지식들을 모아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는 그런 와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어찌 보면 새로운 그 융합된 기술 그리고 커넥티드되는 그런 기술들이 연계가 되면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술들이 속속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어찌 보면 그들은 이제 해외 유럽이나 이쪽은 조선산업의 강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산업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을 녹여서 이 친환경 선박 기술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다양한 기술적인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움직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찌 보면 이런 기술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해운시장 관점에서, 해운시장의 요구 관점에서 한번 배경을 키워드 2가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런 2가지 관점의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개발 이슈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고요.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개발 시도를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우리 그 김성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한국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론과 그 다음에 간단한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 보면 조선해양산업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 탄생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폐선할 때까지 사용자죠. 최고의 사용자고, 그리고 기술을 가장 많이 어찌 보면 활용하는 분들입니다. 그 해운시장 쪽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어찌 보면 이제 친환경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이제 규제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조선해운 산업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구에 사는 한 어찌 보면 환경 문제는 저희들이 당연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의무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 조선해양산업 부분은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하는 데에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과 그 규제에 맞춰서 친환경 선박 기술은 점차적으로 버전업이 돼야 되는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 IMO DCS를 통한 연비 보고라든지, 또는 아까 서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2020 설퍼캡,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하나 다가오는 것들이 2050년도에는 총 배출량을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된다는 IMO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올해 4월에 제시함으로써 어찌 보면 친환경 선박이 나가야 할 길은 명확하게 지표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보호, 해양 환경에 대한 보호에 맞춰서 각국에서는
자국 중심으로 어찌 보면 특정 해역에서보다 보다 강화된 선박 배출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배출 규제 해역 에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여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우리 해운업계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친환경 선박과 어찌 보면 같이 연결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리타임 4.0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해운산업의 적용입니다. 이 부분에 해운산업에 적용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날 것이 저희들은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율운항 선박이 우리 조선 해운산업의 어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잠깐 보면은요, 2012년도에 유럽 쪽에서 최초의 어찌 보면 자율운항 선박 관련한 R&D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일본에서도 스마트쉽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이런 자율운항 선박의 기본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 유럽은 다양한 2012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어찌 보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2020년도에는 원격 조정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최근에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소라든지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 쪽에서는 소소한 기술들, 세부 기술들을 계속 꾸준하게 개발해 온 것도 사실이고요. 올해부터 한국 자율운항 선박 그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그 기획 업무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이 탄생을 하고 활용이 된다면 여기에 적용돼야 될 규제들, 적용돼야 될 법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어찌 보면 자율운항 선박은 아직까지 탄생되진 않았지만 우리 눈앞에 가시적이나마 어느 정도 목표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목표가 2025년까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0척의 앞서 말씀드린 자동운항 시스템을 탑재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35년에는 대양항해형 완전 자율운항 선박이 궁극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론의 예측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친환경 선박도 큰 화두지만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도 또 하나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방송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위기의 조선업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이 되고 자율운항 선박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향후에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현재 우리가 어떤 개발의 이슈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선박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조선 해양 분야뿐만 아니고 각종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했던 분야이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시급한 규제를 그때그때 만족하고 현안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기술의 한계 또는 기술의 또 하나의 부작용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 기술들을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들이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글로벌 설퍼캡 2020에 대한 주요 대안 기술로 최근에는 LNG 연료, 그리고 기자재를 활용하는 스크러버라는 기자재를 활용하는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원천적으로 저유황료를 활용하는 이런 세 가지 기술로 크게 대변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LNG 연료를 선박에 LNG를 연료를 활용할 경우 위험성도 존재하고, 또 하나는 뭐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메탄 슬립도 발생을 해서 오히려 그린하우스 가스가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LNG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벙커링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그런 한계점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자재 스크러버라는 것을 활용했을 때 스크러버에서 탈황 이후 바다로 배출되는 세정수들의 오염 문제들,
그리고 녹수 규제를 다시 또 어찌 보면 스크러버를 활용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녹수 규제를 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SCR이라든지 EGR 등을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술적인 검토가 계속 추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유황경유를 사용할 때는 결국엔 혼합류의 품질을, 블렌딩류 품질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저유황류 혼합류에 대한 기술적인 표준이, 국제적인 기술적인 표준이 아직 지금 현재는 제정 중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가지고 저희가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한번 현재 저희들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려사항과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위에 고려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선박을 설계하거나 설계할 때 많이 생각하는 고려사항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설계 부분, 그리고 코스트라는 연료유 가격이라든지 또는 선박의 운영비, 그 다음에 관련한 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코스트들, 그리고 안전한가, 세이프티, 그리고 엔바이러먼트, 선박이 25년 동안, 20년 동안 활용할 때까지 GHG 증가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개발도 염두에 둬야 할 사안입니다. 이 기술이 불과 한 5년 정도만 활용을 할 수 있고 추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새로운 선진 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그 선박 자체에도 어찌 보면은 그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각종 규제들이 원만하게 만족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프라입니다. 새로운 연료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그리고 전기 추진 선박이라든지 각종 대체 에너지를 대비한 항만의 육전 설비가 확실한가, 그리고 연료유 수급 가능성이 있는가, 저유황유 같은 경우 얘기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고려 사항이고요. 친환경 선박에서는 다양한 선택 지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선택 사항이라고 쓰고 밑에는 대체 에너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대체 에너지일 수도 있지만 대체 에너지라는 표현이 좀 폭넓게 썼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선택 사항이 저유황유 또는 그 다음에 LNG를 연료로 활용한다거나 또는 LPG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바이오 퓨엘, 더 멀리 좀 더 나가서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활용한 수소, 그리고 배터리까지도 저희들이 대체 에너지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택 지점이 있고 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위에 편에 고려 사항이 변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친환경 선박이 발전이 돼야 되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완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결국에는 이 선택 사항을 어느 것을 우리가 이 솔루션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저희들이 개발해야 될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박 두 번째 주제인 자륜항 선박인데요. 자륜항 선박도 결국엔 고려 사항을 한 7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륜항 선박은 크게 대비가 되는 게 어찌 보면 선원이 좀 많이 기존의 선박보다 많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사항에 보면은 세 번째 항목에 보면은 쉽 크루가 있습니다. 선원의 역할이라든지 범위, 그다음에 자격 기준, 그리고 선원을 그 자륜항 선박이 운항된다면 거기에 탑승하는 몇 명이 안 되는 그 선원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아무도 안 타는 이 선박인데 세이프티 관점에서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통신 보안,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의 다양한 고려 사항이 필요하고요. 자륜항 선박은 어찌 보면은 선택 사항이기보다는 아직까지 완제품이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 기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요구 기술들은 지금 현재 개발이 어찌 보면 일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이 요구 아직까지 전혀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 4가지의 기술군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 기술 또는 선박과 육상을 이어주는 커넥티드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선종의 탄생이고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선박의 탄생이기 때문에 법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구축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돌아다니는 이 선박을 어떻게 육상에서 운항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육상에서 어떻게 게더링하고 모아서 차기 선박에 다시 기술 개발에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런 각각의 내용들을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현재의 시점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조선 해운 분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분야, 모든 기술 공학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해야지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밑에다가 난관 극복을 위해서 혁신적인 도전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도전이라는 것이 시급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이슈를 살펴봤고요. 현재 이슈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공감하는 이슈들로 이루어졌고요. 이런 공감하는 이슈들을 하기 위해서 미래에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의 친환경 선박의 궁극적인 목적은 IMO에서는 제로 에미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로 에미션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요. 아무튼 선박의 전 생애 주기, 연료의 생산부터 이송, 그리고 저장, 엔진에서 태워지는 데까지 전 과정에서 그린하우스 가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서 궁극적으로 퍼펙트 그린십을 개발해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미래의 이슈는 흘러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각종 기자재 활용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선박의 연비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성 확보에 중점을 뒀고 고효율화를 실현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시급한 현안들, 시급한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가스 후처리 설비 등을 통한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데 굉장히 노력해 왔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사이드 이펙트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식별을 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현재 시점이라고 보면 향후에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좀 더 애쓰는, 좀 더 연구 개발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부산에서 수소선박 관련한 기술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그것들도 어찌 보면 이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저희 조선해양 분야의 연구개발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퍼펙트한 그린십 개발을 위해서, 장기적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 대체 에너지, 그리고 선박에서 활용하는, 그리고 항만에서 활용하는 대체 에너지의 적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힘써야 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100%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려는 방향으로 미래의 이슈는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국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선박법이라든지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요. 유럽에서는 현재 실증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어찌 보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선박용과 국제항해용으로 크게 어떻게 보면 개념 설계를 해서 그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 쪽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 암페레라는 그 연안 선박용이 있는데요. 단거리 운항용 올 배터리 기반 전기 추진 선박입니다. 결국에는 그린하우스 가스가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선박이겠죠. 이런 것들을 연안 선박용으로 올 배터리 선박을 유럽 쪽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국제 항해용으로는 액화수소 기반 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액화수소 기반 전기 추진 선박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크루즈 선사에서는 230m 길이 정도에 되는 선박을 발주했다는 그런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볼 수 있었고요. 이런 미래의 어떤 이슈를 지금 유럽이라든지 해외에서는 현실화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슈가 오토노머스 선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IMO에서는 이제 마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메리타임 오토노머스 서피스 쉽인데요. 어찌 보면 자동화 수준입니다. 자동화 수준이 올라갈수록 서서히 사람의 관여가 줄어들 것이고, 사람들은 육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미래 이슈가 흘러갈 것이고, 이런
이런 그 자동화 수준별로 한번 미래에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흘러갈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현재는 부분적으로도 지금 현재 상선은 많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선원의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 수준이라면, 그것이 현재라면 앞으로는 선박에 최소 인원이 탑재해서 하지만 이제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단계, 고장 시에는 선원이 대응을 하는 거죠. 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 세 번째는 선원의 승선이 없이 원격적으로 제어하고 고장 대비를 하는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고 육상에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완전 자율운항 선박,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완전 자율운항 선박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이 내용도 일단은 뭐 미래라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현재 이제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연안 선박용은 지금 실증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건조 중에 있고요. 그래서 19년도 원격 조정 테스트를 수행하겠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거리 운항용입니다. 올 배터리 기반이고 한 130TU, 100TU 그 내외에 되는 선박이고 연안 운항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항해용은 현재까지는 실증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에서는 장거리 운항용 자율운항 선박 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착수하겠다. 2018년에 착수를 해서 자기네들은 앞서 말씀드린 타임테이블대로 2020년에는 완제품을 한번 내놓는 걸 목표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외부에 발표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앞서 말씀드린 사이드 이펙트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 우리가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을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은 아직도 저희들이 눈으로 보지 못한 선박입니다. 그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성 검증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런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선박들을 설계할 때 예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관련한 연구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맨 밑에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성 평가 기술, 그리고 개념 설계 단계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원칙 승인이라든지, 그리고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각종 그 자동화 기기에 대한 검증들, 그리고 근본적으로 GBS 기반의 건조기 기준을 확보함으로써 어떤 신뢰성을 보다 탄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미래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와 미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 한국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환경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계속 부딪혔던 일들이기 때문에 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지원들이 있었고요. 그 지원을 바탕으로 기자재 업체, 조선소, 그리고 해운업체, 그리고 항만, 각기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기자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후처리 설비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 개발된 기술을 정부 과제, 정부 지원으로 구축된 시험 인프라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소는 저희 나라 조선소, 조선 3사 세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친환경 기술들을 굉장히 현실화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해운업계는 갖고 있는 선박에 대한 어떤 친환경 선박화, 그리고 새로운 선박을 발주할 때는 친환경 선박을 신조 발주를 친환경 선박으로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선박들이 활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인프라죠. 항만 같은 경우에서도 다양한 설비를 통해서 친환경 설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경우에는 외국, 특히 유럽에는 저희가 현재 많이 뒤진 것들도 현재 사실이고요. 물론 뒤져 있지만 각기 소소한 기술 개발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나라 조선 3사들은 통합 스마트 선박 솔루션 개발이라든지 선박에 탑재되는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을 지금 조선 3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제품을 만들어서 선박에 탑재하는 단계까지 올라왔고요.
해운 업계도 4차 산업 기술을 반영을 해서 어떤 컨테이너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물류 부분에 이 부분 기술 개발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KR에서도요 환경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운항 선박 대비한 연구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분은 저희 성급에서는 일찍이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관련된 규칙이라든지 지침들은 지금 거의 완비가 돼 있다고 자신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 아울러서 연구 개발도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대체 에너지 활용 연구 개발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항목에 보면은 어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 관련 연구 과제를 지금 꾸준히 수행을 하고 있고요. ESS라든지 연료전지, 전기 추진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는 에코수소 관련한 연구 개발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린식 기자재 시험 인증 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친환경 기자재를 시험을 해서 여러 기자재 업체에서 안정적으로 이런 설비들이 탑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운항 선박을 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 한국 성구에서는요. 어찌 보면 고신뢰성 무인선 운용 기술 및 인프라 구축 과제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율운항 선박, 무인 선박의 관련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처음으로 이제 퍼블리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 선체 엔진 기반 유지관리 시스템 CBM이라고 저희들이 통칭하는 그 개발 과제도 올해부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 역시 저희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서 현존선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 후에 어떤 운영 솔루션을 개발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해상 보안, 해상 사이버 보안 관련한 인증 서비스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지침들을 마련해서 실제 선박의 사이버 보안을 현재 인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R&D 관점이라는 여기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기 R&D는 결국엔 정부에서 지금 다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선박법 관련해서 이제 지원해 주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좌측에 보면 그린이라고 쓰고 우측에 스마트라고 썼습니다만 실제 좌측에 그린이라고 보는 위쪽에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이미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친환경 스마트 선박 R&D 플랫폼 구축 사업은 어제 기술 포럼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선박 관련한 연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인데 현재 기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및 해운항만 운영 서비스 개발도 현재 기획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제조 서비스 융합형 신산업 인큐베이팅 산업, 디지털 트윈 쪽 관련 기술 개발도 현재 기획 연구 중이고요. 이런 기획 연구를 수행하는 것들이 상세히 연구가 진행이 돼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5분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챕터 5입니다. 예, 결론 및 제안이고요. 수합 분석은 많은 분들이 저희 나라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강점, 약점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강점은 굉장히 많은 풍부한 설계 건조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축적된 기술력, 이런 기술력들이 해외에서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조선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IT 강국이죠. IT 인프라 제조 기반이 많이 확보가 돼 있다는 게 어찌 보면 강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이고, 약점이라고 하면은 좀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핵심 기자재를 유럽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자재 업체가 물론 이제 기술 개발이 조금 늦었다는 것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많은 탑재라든지 트랙 레코드를 확보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좀 약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기술,
신기술을 개발을 하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증이라든지 그런 검증 방안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기회 요인은 또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두 가지, 친환경과 자율운항 선박 관련한 새로운 기술들의 대두와 새로운 선종의 대두가 뚜렷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위기 요인은 따라오는 사람들이 무섭죠. 중국, 싱가포르, 동남아 쪽에 저임금을 무기로 한 이 사람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것들로 힘든 내용이고요. 그리고 참 힘든 일이지만 조선 해운업의 경기 악화 지속화로 많은 고급 인력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떠났다는 것들이 위기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어떤 조선해운 경쟁력을 계속해서 제고를 하고 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해서 로드맵을 한번 크게 제가 그려봤습니다. 위에 쪽이 친환경이고 아래쪽이 그 자율운항 선박인데요. 제가 계속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계속 중복되긴 하는데, 앞으로 뭐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엔 2030년까지는 선박의 청정연료 및 신개념 추진 시스템에 관련한 기술 개발들을 어찌 보면은 완료해야 된다. 그리고 40년까지는 혁신적 기술의 도입으로 어떻게 보면 탈탄소화를 위한 그런 기술 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율운항 선박 역시 2030년까지는 연안 선박용, 그리고 2040년까지는 국제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을 목표로 삼아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중장기 전략, 이렇게 러프한 중장기 전략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저희들이 하루속히 빨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구체적인 이행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지금 기획 중인 정부과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인데요. 저희들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우수합니다. 모두 자기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개발을 하고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서로의 기술이 융합이 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만으로서는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 해사산업계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합쳐서 저희들의 장점을 하나로 모은다면은 현재의 위기를 그야말로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